자, 이제 엽록체 배울 거예요. 자, 엽록체 어떤 그 세포의 소기관이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녹색 식물, 녹색깔 생물, 녹조류에서 발생되는 진핵세포 소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중막이에요. 막이 두 개. 그리고 자체 DNA와 자체 리보솜,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하는 소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엽록체를 여기서 만들죠. 그럼 엽록체 구조를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틸라코이드입니다. 틸라코이드. 엽록체가 이중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는데 이 내막 안에 돌출돼서 주머니 모양을 나타내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틸라코이드입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틸라코이드. 그래서 이 틸라코이드 막에서 광합성 색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앞에서 배우셨던 그 광합성의 명반응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라고요? 틸라코이드. 그래서 암기하실 때 명틸, 앞글자 따서 명틸 외우시면 좋겠죠? 자, 그라나는 뭐냐면 틸라코이드가 말 그대로 쌓여진 걸 얘기해요. 그래서 틸라코이드 하나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 세트로 이렇게 쌓여진 거를 그라나라고 한다. 그래서 이 그라나에서도 명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트로마. 세 번째 스트로마는요, 지금 엽록체 보고 계시잖아요. 엽록체에 지금 나머지 빈 공간들 있죠. 빈 공간들. 이 빈 공간들이 다 기질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용어를 스트로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트로마.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 명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틸라코이드. 그 다음에 암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스트로마. 그러니까 엽록체 안에 빈 공간. 그걸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 빈 공간들을 스트로마에서 우리가 광합성의 암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실 거는 엽록체의 구조, 이중막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 그려주시고 그 안에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틸라코이드, 그 다음에 쌓여져 있어서 포개져 있는 건 그라나, 그리고 나머지 빈 공간은 그 다음에 스트로마.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광보상점입니다. 앞서서 이산화탄소 보상점에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좀 좋아요. 자, 광합성에 이용되는 CO2량과 호흡으로 방출되는 CO2량의 같을 때의 빛의 세기. 그래서 겉으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쓰는 이산화탄소와 내가 내뱉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같아서 외견상 광합성 속도는 0. 요때의 범위가 광보산점입니다. 순수한 광합성은 0일 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네, 광포화점 요 부분이죠. 광포화점은 우리가 최대란 광합성이 최대로 일어날 때 최소한의 빛의 세기. 그래서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광합성이 증가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증가하는 그 지점, 그 일정 수준이 바로 광포화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총광합성은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을 무시하고 광합성에 의해서 총 생산되는 이산화탄소에 이렇게 흡수할 때 광합성으로 해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 흡수량, 이것을 총광합성량. 그리고 외견상 광합성량은 총광합성에서 호흡으로 빼는 이산화탄소 소모량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자, 총광합성량은 이제 항상 일정한 호흡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우면 호흡이 많고 추우면 호흡이 좀 줄어들고 막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정도의 양의 호흡을 일정하게 한다라고 가정하에 총광합성량은 이렇게 호흡량 포함하고요. 외견상 요 광합성량은 호흡량 빼고 이렇게 범위를 계산하는 거죠. 그 표시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총광합성량, 이게 진정하게 광합성했던 양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립 상태. 고립이라는 게 말이 좀 이렇게 표현이 이상해서 그렇지 하나 작물만 키워서 이제 구분한다, 실험한다 생각하시면 음생식물, 양생식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생식물은 보상점이 낮기 때문에 음지도 잘 자라고요. 양생식물은 보상점이 높아서 빛을 좀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작물마다 보상점, 포화점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프 다른 거 볼까요? 자, 위에 거랑 조금 모양은 다르죠? 자, 여기서 광보상점 있고 광포화점 있고 그리고 외견상 광합성, 진정 광합성 이렇게 구분을 위치를 하셔야 돼요. 번호가 나오면. 그리고 이산화탄소 방출한다. 이건 이제 밑에는 호흡량이죠? 위에 부분은 이산화탄소 흡수한다. 이런 거는 이 광합성으로 소모되는 그런 양입니다. 자, 그럼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거 앞에서 배운 CO2 농도, 온도 다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조건, 광도, 강의 세기죠. 그러니까 빛의 세기, 그리고 CO2 농도, 온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빛의 세기는 강한 빛, 그리고 대기 중에 CO2 농도는 열정 0.3인데 이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기 배우실 때 CO2,
그래서 우리가 탄산시비 배우셨죠? 보통은 0.10, 그러니까 약 1000ppm입니다. 1000ppm. 이 정도 줘야, 특히 온실에서 줘야 돼요. 야외에서 주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CO2를 이렇게 온실에서 주는 이렇게 탄산 시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온도도 낮은 것보다는 우리가 좀 높은 것이 광합성 속도가 최고로 되는 그 특징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강한 빛을 비추시고요. CO2 농도는 우리가 0.1 이상이고 온도가 30도 정도 될 때 광합성 속도가 어떻게 된다? 최대가 된다. 자, 물론 여러분이 키우시는 작물마다 다르고 작물의 생육 시기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기왕 우리가 일정 기간 내에 효율성을 발휘할 때 요거를 맞춰주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강한 빛일 때, 그리고 CO2 이렇게 0.3의 기준일 때 강한 빛, 그리고 광합성 속도도 10보작물 훨씬 더 높죠? 그리고 10보작물이 광합성 속도도 훨씬 더 높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광합성을 이제 능력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볼 때 잎의 총 면적, 잎이 총 몇 개인지 막 세보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보고 또 잎의 광합성 속도도 계산해보고 수강 태세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자, 잎의 그 모양새, 배열이나 이런 모양새, 빛을 받는 모양새를 수광 태세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수광 태세. 이것의 종합적인 것들이 다 뭐가 된다? 광합성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잎의 면적도 계산하고 각각 잎의 광합성 속도까지 계산하고 또 모양새까지 계산해서 총 광합성에 대한 능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